안녕하세요. 저는 막 60대 후반이 된 이제 할머니 소리가 살짝 익숙해지려고 하는 한 여성입니다. 날씨가 아직 많이 춥죠. 제가 일하고 있는 사무실에서 따뜻한 모가차 한 잔을 우려 마시며 다른 분들의 사연을 듣다가 문득 제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 이렇게 사연을 풀어내 봅니다. 하나뿐인 아들을 잃고 구박을 받았던 이야기인데요. 용기 내어 작성하는 만큼 끝까지 들어주신다면 좋겠습니다. 저는 보수적인 촌동네에서 자라 중학교까지 학업을 마치고 옆 동네에 살던 남편과 중매로 혼사를 맺었습니다. 그리곤 인근 도시에서 신접살림을 차렸죠. 아무래도 둘 다 배운 것이 없다 보니까 저는 집에서 살림을 하고 남편은 개인 택시를 했는데요. 그럭저럭 근근히 먹고 살 정도는 되었습니다. 비록 형편은 빠듯했지만 나름 성격이 잘 맞고 금슬이 좋아서 일남 일녀의 자식을 두었었죠. 아이들은 다행히도 구김살 없이 씩씩하게 잘 커주었습니다. 특히 아들 녀석은 어찌나 어릴 때부터 밝고 까불던지 온 동네 남자애들을 몰고 다니며 대장 노릇을 할 정도로 사교성이 좋고 서글서글한 성격이었습니다. 못 배운 부모를 둔 것이 미안해서 저희 부부는 자식들만은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지만 물어물어 잘 가르친다는 학원도 보내고 성적이 부족하면 공부 잘하는 옆집 아이에게 부탁해서 우리 자식들을 가르쳐달라고 시키고요. 그렇게 큰딸은 초등학교 교사가 되고 싶다기에 교대로 진학을 시키고 둘째인 아들은 엔지니어가 되고 싶다고 하여 그쪽으로 공부를 시켰습니다. 그럭저럭 사람들이 이름 대면 아는 대학의 조선해양공학과를 졸업한 아들은 들으면 와 하는 전문직은 아니었지만 열심히 일하면서 먹고 살 걱정들은 없는 직업이라 고생한 보람이 있는 것 같아 뿌듯하더군요. 아들은 대학 졸업 후 조선기사 자격증을 딴다며 한동안 바쁘게 보였습니다. 그 이듬해 아들은 당당히 국내 대기업 중 하나인 현대중공업에 취직을 했어요. 저는 저의 못 배운 한이 조금이나마 자식들을 통해 풀어지는 것 같아 여한이 없이 기뻤습니다. 딸 역시 교생 실습을 나간다 어쩐다 하더니 임용 준비를 2년 하고 초등학교 교사가 되었지요. 아유, 어떻게 이리 자식들을 잘 키웠어? 이제 자식들은 다 장성하고 우리는 인생의 많은 과업들을 끝내고 노후 준비에 힘쓰면 되는 시기가 오는 건가 싶어 마음도 편하고 좋았습니다. 물론 자식들의 혼사 문제가 남아 있었지만요. 딸은 근무가 힘들다며 결혼 생각이 없다 누누이 말하더니 그래도 나이가 좀 차자 결혼을 하긴 해야겠다고 선을 보겠다고 하더군요. 직업이 교사라 선호 직업이다 보니 나름 괜찮은 조건의 남자들과 선을 계속 봤습니다. 딸아이가 인물도 나쁘지 않고 성격도 다정한 편이어서 곧 7급 공무원을 하는 총각과 선을 보고 몇 번 더 만나 연애를 하더니 결혼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장녀인 큰딸의 혼사를 정신없이 치르고 이제 아들만 장가 보내면 되겠다 싶어 우리는 참한 아가씨 어디 없나 하면서 눈에 불을 켜고 찾아다녔죠. 회사를 다니는 아들은 아침과 저녁에만 볼 수 있었는데요. 저는 아들을 볼 때마다 이제 네 나이도 있는데 그만 놀고 장가 가야 되지 않겠냐며 계속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들은 처음에는 알겠다고 하더니 나중에는 짜증을 내더군요. 아, 엄마, 진짜 결혼 얘기 좀 그만해요. 요즘은 남자도 결혼해서 평생 처자식한테 돈 쏟아붓고 사는 거 별로라고요. 저는 진짜 괜찮은 사람 아니면 안 하고 싶어요. 아니, 그래도 결혼을 해야지. 결혼해서 자식 낳고 기르는 기쁨이 얼마나 큰지 아니? 나중에 너 늙어서 힘들 때도 자식이 있는 거랑 없는 거랑 얼마나 다른데. 아내가 있어서 같이 오순도순 노년 보낸다고 생각해봐. 얼마나 좋겠어. 하지만 이런 이야기로 아침이 시작될 때면
언제나 아들은 밥 한 술 뜨는 둥 마는 둥 하면서 출근 늦었다고 일어나 버리기 일쑤였습니다. 저는 그럴 때마다 애간장이 타는 듯 했지만 자식이 애물단지라 어쩔 수가 없었죠.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근처 시내로 볼일을 보러 갔다가 우연히 아들을 보게 되었어요. 저는 점심시간이라 잠깐 나왔나 생각하면서 아들에게 인사를 하려고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아들의 옆엔 웬 젊은 아가씨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화들짝 놀라서 아니 우리 아들이 여자친구가 있었구나 싶어 일단 인사를 하지 않고 그 아가씨를 관찰했습니다. 하얀색 정장 자켓에 회색 플레어 치마를 입고 긴 생머리에 날렵한 맵시가 돋보이는 딱 봐도 이쁘장한 아가씨였습니다. 두 사람은 막 점심을 먹고 나선 듯 했고 아가씨가 저희 아들에게 매달리다시피 기대고 있더군요. 팔짱을 꼭 끼고서요. 아들 역시 싫지 않은 표정으로 함께 걸음을 옮기더군요. 함께 커피숍에 들어간 두 사람은 곧 커피 2잔을 들고 나와서 주차장에 있는 아들의 차로 함께 가더군요. 그리곤 차를 타고 사라졌습니다. 저는 머릿속이 좀 복잡해졌어요. 아니 그동안 그렇게 결혼하라고 했는데 저런 아가씨가 있으면서 왜 소개도 하지 않고 말도 하지 않았지? 라는 생각과 함께 제 아들에게 매달려서 사람들이 많은 대낮에 팔짱을 끼고 밀착을 하는 아가씨의 모습이 조금 꺼림직하다는 생각이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그 후 며칠을 저는 아들을 관찰했어요. 생각해보니 최근에 부쩍 야근을 한다며 늦게 들어오곤 했던 점과 가끔 술 냄새도 나서 물어보면 야근하다가 친한 직원들과 술 한잔 했다고 하던 일, 그리고 와이셔츠에 립스틱 같은 여자 화장품이 묻어왔던 일 등이 떠오르더라고요. 저는 아들이 만나는 아가씨가 있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어쩐지 그때 본 그 아가씨는 아니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저의 이러한 불길한 예감을 틀리지 않더군요. 그렇게 한 달쯤 지났을까요? 아들이 이번 주말에 식사나 같이 하자고 토요일 점심에 식당에서 소개할 사람이 있다고 하더군요. 저는 혹시나 싶었지만 사정을 모르는 남편은 기대되는 표정으로 누구를 데려오려고 하나 궁금해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아들이 소개한다는 여자친구를 갈빗집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끼익 하고 가게 문이 열리고 젊은 여자 한 명이 들어오더군요. 바로 제가 본 그 아가씨였습니다. 오늘은 아이보리색 블라우스에 검정 치마로 단정하게 입고 있더군요. 제대로 앞모습을 보니 상당한 미인이었습니다. 남자라면 누구나 혹할 만한 얼굴이었죠. 다만 치켜 올라간 눈매 때문에 여우상이라고 할 수 있었는데요. 저는 그 눈매가 썩 마음에 들지는 않았습니다. 흔히 말하는 눈웃음 친다는 그런 눈이었거든요. 아이고 반가워요. 우리 애가 여자친구를 데려온 게 처음이라. 하하, 이거 참 감회가 새롭네요. 어서 와요. 남편은 예쁜 아가씨가 들어오자 어쩔 줄 몰라 하면서 아들과 아가씨를 번갈아 보며 흐뭇해하더군요. 아가씨도 싹싹하게 인사를 하며 저희에게 여자친구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저는 뭔가 설명할 수는 없지만 계속 껄끄러운 기분과 내키지 않는 기분이 들었어요. 그래도 큰 이유도 없는데 자리를 박차고 나갈 수는 없어서 어찌저찌 식사를 하고 있었죠. 둘은 입사 후 회사에서 직원으로 만났다고 합니다. 아가씨는 제 아들과는 달리 계약직으로 사무직을 보는 격리라고 했고 2년제 대학을 나왔다고 하더군요. 나이는 제 아들보다 4살이 어렸습니다. 둘 다 들어온 지 얼마 안 되다 보니 같은 신입끼리 오며 가며 이야기도 나누고 회식도 하고 하면서 동지의식으로 친해졌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었다가 만난 지 6개월 가까이 된다고 했습니다. 아직 6개월밖에 안 되었다니 오래된 사이는 아닌 것 같아 은근히 마음이 놓이더라고요. 근데 이어진 아들의 말은 그야말로 청천벽력이었습니다. 아들이 오늘 이렇게 소개하는 것은 이 친구와 결혼을 하고 싶어서라고 폭탄 선언을 하는 것이었어요. 뭐? 결혼? 네, 엄마 아빠. 나이도 찼고 전 이 사람이랑 가정 꾸리며 살고 싶어요. 엄마도 결혼 노래 부르셨잖아요. 소원 성취하셨네요. 아들은 싱글벙글하며 저를 놀리는데 저는 많이 놀랐지만 일단 그 자리에서는 표정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애쓰며 아가씨의 사정이나 상황에 대해서 이것저것 물어봤습니다. 들어보니 집안 형편은 저희 집보다 더 쪼들리는 집인 것 같았어요. 그래도 우리는 아들네 전세금이라도 해줄 돈이 있었지만 결혼 준비를 하게 되어도 아가씨는 자신이 모은 돈 300만 원 말고는 아무것도 해올 형편이 안 된다고 했으니까요. 모은 돈이 300만 원이라니. 아무리 월급이 적어도 그렇지 어째 저렇게밖에 돈을 못 모았을까. 혹시 사치라도 있는 건 아닌가 싶어 한숨이 흘러나올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제 표정을 알아챘는지 제가 돈은 없지만 그래도 결혼하면 내조 잘하고 아이 잘 키우면서 잘 살아볼게요. 허락해 주세요, 어머님. 게다가 아가씨는 아직 학교를 다니고 있는 동생도 2명이나 있다고 했습니다. 허나 제가 돈은 없지만 결혼하면 부모님 잘 모시겠다고 잘 부탁드린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은 뭐가 마음에 드는 건지 연신 고개를 끄덕이며 그래 알았다 하며 벌써 며느리 대접을 하고 있었고 아들은 흐뭇한 표정으로 아가씨를 보고 있더군요. 저는 아들 가진 나의 욕심 때문에 이런 찝찝한 기분이 드는 건지 아니면 진짜 이 아가씨가 좀 문제가 있어 보여 그런 것인지 제 기분이 너무 별로라서 당황스러웠습니다. 아들이 여자친구를 데려오기를 그렇게 기대했는데 왜 이렇게 기분이 바닥인지요. 그날 집으로 와서 저는 결국 아들에게 못 참고 터뜨렸습니다. 저기 아무래도 그 아가씨는 내가 보기에 너랑 너무 안 어울리더구나. 너 처자식한테 돈 퍼붓는 거 싫다며. 그거 다 감당할 수 있겠니? 엄만 마음에 안 든다. 그냥 잘 헤어지고 다른 사람이랑 손을 좀 보면 어때? 엄마가 참한 아가씨로 한번 알아볼게. 마침 엄마 친구 중에 너 중매 서주겠다고 한 사람이 있었어. 그래, 엄마가 오늘 그 아줌마한테 전화해볼게. 엄마, 아니 그게 무슨 말이야. 오늘 밥까지 다 잘 먹고 와서 이제 와서 무슨 파혼하라고? 아들이 버럭 소리를 질렀어요. 그렇게 크게 저에게 소리를 지른 건 처음이었던지라 남편도 당황했어요. 네, 결론은 그날 아들과 크게 싸우고 말았습니다. 아들은 결혼하기로 약속을 다 했는데 무슨 소리냐고, 그 사람이 식사 자리에서 실례를 한 것도 없고 우리도 잘 사는 형편도 아닌데 왜 한 번 보고 사람을 안 좋게 생각하느냐고 얼굴이 시뻘개져서 그 아가씨 편을 들더군요. 저는 그렇게 여자를 싸고 도는 아들의 모습을 보니 키워준 애미도 없구나 싶어 기가 막혔습니다. 이래서 아들은 잘 키워봤자 나중에 뺏긴다고 하는 건가 그런 생각도 들었죠. 한번 꽂히자 아들은 불도저처럼 결혼을 미고 나가더라고요. 제가 서러워서 이 얘기를 큰딸에게 하자 큰딸도 찾아와 아들을 말렸습니다. 그럼 결혼을 좀 미루는 게 어때? 조금만. 엄마도 어쨌든 며느리 드리는 거니까 생각해볼 시간은 필요할 거 아니야. 아무리 너네 둘이 좋아하는 게 결혼이라고 해도 널 키워준 엄마 입장도 있는 건데, 어? 누나는 왜 내 결혼에 감나라 배나라야. 그만해. 좀 둘 다. 정말 두 사람 때문에 내가 요즘 받지 않아도 될 스트레스 얼마나 받는지 모르겠어? 엄마도 누나도 그 사람에 대해서 뭘 안다고.
평생 착하기만 한 아들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결혼을 두고 저와 대치하게 될 날이 올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엄마인 저와 누나인 큰딸이 걱정스러운 이야기를 해도 들은 척도 하지 않고 너무 사서 앞날 걱정할 필요 없다고 두고 보라고 누구보다 착하고 야무진 여자니까 나와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 거라고 장담을 하더군요. 나중에 나한테 미안하다고 하지나 말어. 저는 그렇게 한두 달 아들을 따라다니며 말렸지만 결혼을 그대로 진행되어 갔습니다. 그렇게 저희 아들은 결혼식을 올렸고 그 눈웃음 치던 아가씨는 제 며느리가 되었죠. 아들이 둘도 아니고 하나인데 한 명밖에 며느리가 없는데 제 마음에 이렇게 들지 않는 아이라니 한동안은 며느리와 대면대면하게 지냈습니다. 집단에는 친해져 보려고 어머니 하며 다가와서 살갑게 굴어도 썩 같이 대화도 나누고 싶지가 않았고 올 때마다 꼭 몸에 달라붙는 옷만 입고 진한 화장을 하고 오는 꼬락서니도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어쩐지 정숙해 보이지가 않고 날티나는 느낌이었거든요. 거기다 제가 그러든 말든 둘은 사이가 좋았어요. 항상 같이 놀러 다니고 맛있는 거 먹고 데이트 사진을 저에게 자랑하기도 하고 갑자기 장을 받들고 저희 집에 들이닥쳐 요리를 해준다며 둘이서 요란을 떨기도 했어요. 저도 나중에는 그래, 내가 데리고 평생 살 것도 아닌데 우리 아들이 좋다는데 어쩌겠나, 그냥 내가 받아줘야지, 그런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그렇게 저는 며느리와 그럭저럭 정을 붙이려고 노력했습니다. 먼저 말도 걸어주고 안부도 묻고 가끔 반찬을 가져다 주기도 했어요. 그러면 며느리는 항상 감사하다고 어머님 같은 시어머니가 계시다니 다들 놀랄 거라며 저에게 듣기 좋은 말들을 했습니다. 그거 아세요? 제가 어머님한테 생일 선물로 꽃 받았다고 하니까 제 친구들이 엄청 부러워하더라고요. 세상에 며느리한테 꽃 선물해주는 시어머니가 어디 있냐고 말이에요. 그랬니? 뭐 별거 아닌데 뭘. 나중엔 더 좋은 걸로 해주세요. 제 SNS에 자랑하게요. 며느리의 생일날 며느리가 좋아하는 장미꽃을 다발로 해 선물해 주었더니 그게 그렇게 좋았는지 저한테 저런 말을 해주더라고요. 뒤에 조금 진심 어린 눈빛으로 더 좋은 거 해달란 말이 가시처럼 걸리긴 했지만 별뜻 아니겠지 싶어 넘겼습니다. 아무쪼록 그렇게 아들 내외는 1년여의 신혼생활을 즐기다가 아이가 들어섰어요. 이미 딸이 아기를 낳아서 키우고 있던 중이었는데 그래도 친손주여서 저는 조금 더 기뻤습니다. 임신 기간에 입덧이 심하다고 해서 좋아하는 음식을 아들에게 물어 가져다 주기도 하고 배가 뭉친다기에 마사지 하는 법을 알려주기도 했어요. 제가 정말 정성을 쏟긴 했던지 옆에서 남편도 당신 며느리 싫다고 반대했을 땐 언제고 이렇게 잘해줘? 하면서 놀리더라고요. 아들도 무척 고마워했고요. 근데 며느리의 행동은 조금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제가 음식을 갖다 주기 시작하자 언젠가부터는 당연하게 요구를 하더라고요. 어머님, 저번에 제가 맛있게 먹었던 그 나물무침 있잖아요. 그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아무튼 그것 좀 해다가 가져 주실 수 있으세요? 오늘 말이니? 오늘은 내가 좀 바쁜데 친구가 집에 온다고 해서. 아, 그래요? 어쩔 수 없죠. 그럼 내일은 꼭 해다 주세요. 뭐라고 해야 할지 저를 너무 편하게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며느리는 저에게 떡두꺼비 같은 손주를 안겨주었습니다. 손주는 갓난아기지만 이목구비가 뚜렷하고 기골이 장대한 것이 제 아들 골격을 닮았더군요. 저는 그동안 며느리가 마음에 들지 않았던 마음이 손주를 보면서 내려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렇게 듬직한 아들을 낳아줬고 이 집안 대를 이어줬으니
이제 더 이상 믿게 생각하지 말자고 혼자 다짐을 했어요. 그 이후로 몇 년 동안은 아들네는 정신없이 살았습니다. 애기 키우랴 회사 일 하랴 아들은 항상 피곤해 보였죠. 요즘은 아빠들도 육아에 참여해야 한다면서 오랜만에 다 같이 수목원에 주말 나들이를 갈 때도 땡볕에 내내 아들이 아기뜰을 하고 아기를 안고 있더라고요. 땀을 비오듯이 흘리는데도 며느리는 그늘에 앉아 본인 팔에 선크림을 바르고 있고 제 아들만 땀을 홍수같이 흘리면서 아기를 계속 안고 다녔습니다. 보다 못한 제가 아기를 받아들고 1시간을 아기띠를 하고 다녔더니 머리가 어지럽고 일사병이 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며느리는 제가 안색이 안 좋자 그제야 아기를 받아들었습니다. 요즘 젊은 여자들은 아기 돌보는 것을 반반하자고 주장한다더니 제 며느리가 딱 그 짝이었어요. 저는 맞벌이도 하지 않고 집에만 있으면서 우리 아들 고생 그만 시키라고 화내고 싶었지만 그러다가 또 화살이 아들한테 가서 저 없을 때 며느리가 구박할까봐 그런 이야기도 하지 못하고 참았습니다. 그렇게 세월은 흘러서 친손주가 6살쯤 되던 무렵이었어요. 갑자기 며느리에게 다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지금 빨리 삼성병원으로 오세요. 애기 아빠가 지금 많이 다쳤대요, 어머니. 저는 그 소리를 듣자마자 정신없이 남편과 함께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이게 무슨 마른 하늘의 날벼락 같은 소리인지 허겁지겁 병원에 도착하여 응급실로 갔더니 이미 수술 중이라며 수술실 앞으로 저희를 안내해 주더군요. 거기에는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주저앉아 있는 며느리와 영문도 모른 채 끌려온 손주가 있었습니다. 얘야, 무슨 일이니? 저는 의자에 엎어져 있던 며느리의 어깨를 흔들며 대답을 재촉했습니다. 힘없이 늘어져 있던 며느리는 고개를 들어 눈물로 엉망이 된 얼굴로 말을 하더군요. 어머니, 회사에서 출장 마치고 밤늦게 오는 길에 고속도로에서 오종 추돌 사고가 났대요. 사고가 너무 크게 나서 차량이 전복되고 지금 준수 아빠가 의식이 없대요. 어떡해요, 어머니? 그 사람 못 깨어나면 저 어떡해요? 저는 머릿속이 하얗게 변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뉴스에서나 보던 오중 추돌 사고라니. 왜 제 아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지금 이날까지 성실하게 남한테 나쁜 짓 하지 않고 살아온 그저 착한 내 아들한테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털썩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아무 말도 할 수가 없고 눈물만 줄줄 흘렀습니다. 이상하게도 아들이 태어났던 순간 첫 옹알이를 하며 내 품에 안기던 그 따뜻한 느낌과 또 아들이 유치원에 가던 날과 중학교, 고등학교를 거쳐 군대에 간다고 늠름하게 말하던 날 등 아들과 함께한 시간들이 파노라마처럼 쫙 펼쳐지면서 눈물이 계속 샘솟아 났습니다. 마치 이제 아들과 이별을 준비하라고 누군가 알려주는 것처럼요. 그렇게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끔찍한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 아들이 저보다 먼저 죽는 경험을요. 자식은 부모를 흙 속에 묻고 부모는 자식을 가슴에 묻는다고 하던가요. 저와 남편은 끔찍한 고통과 깊은 슬픔으로 몸부림쳤습니다. 아들이 수술 중 사망했다고 말하는 의사 선생님의 목소리도 잘 들리지 않고 그 순간에 제가 무엇을 했는지 어떤 정신으로 어떻게 서 있었는지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아무것도 제대로 떠오르지 않아요. 마치 남의 일을 보는 것처럼 계속 실신했다가 깨어나고 또 실신했다가 깨어나는 것을 반복했습니다. 깨어나면 링게를 맞고 있었고 또 잠이 들면 아들 꿈을 꾸었고요. 저는 그렇게 산송장처럼 아들의 장례식까지 다 치르고 나서야
겨우 지금이 몇 시구나, 오늘이 며칠이구나 정도를 분간할 수 있는 정신이었습니다. 나중에서야 들은 이야기지만 제가 거의 미친 사람처럼 아무것도 분간하지 못하고 헛소리를 하고 계속 쓰러져 있어서 장내고 뭐고 남편과 딸이 도맡아서 했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저는 자식을 앞서 보낸 부모가 되어 산 것도 아니고 죽은 것도 아닌 상태로 지내게 되었습니다. 조금이라도 좋은 것을 보거나 좋은 것을 먹으면 아들 생각이 나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우리 아들이 좋아하던 물건이나 음식을 보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고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지독한 슬픔이었죠. 자식을 앞세우고 살아간다는 것은 하루하루 지옥의 고통을 겪는 것이었어요. 당연히 내가 늙어 죽는 게 순리고 그때 아들이 내 손을 잡아줄 줄 알았건만 무엇이 급하다고 이렇게 급하게 가버렸는지 아들 녀석이 너무나 불쌍하고 또 원망스럽기도 했습니다. 며느리와 손주는 아들이 그렇게 된 후로 여기서 못 살겠다며 인근 도시로 이사를 갔습니다. 저 너무 힘들어요. 제 아들 데리고 여기서 못 살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어머님, 아버님. 그래, 그렇겠지. 일단 우리가 얼마라도 지어줄 테니 쓰고 필요하면 얼마든지 또 말해라. 네, 어머님. 생계를 어떻게 꾸릴지 걱정이라기에 당장이라도 융통해서 쓰라고 저희가 모아둔 비상금 몇천만 원도 털어주었습니다. 일자리 구하고 형편 나아지면 천천히 갚으라는 말과 함께요. 아들을 닮은 손주가 눈에 밟혀 손주를 우리에게 맡기고 일하는 것은 어떠냐고 하자 며느리는 아니라고 자신이 데리고 키우며 일을 구해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때만큼은 남편이 죽은 큰 일이 있음에도 자기 자식 건사하고 살려고 하는 그 모습이 야무져 보이고 고마웠습니다. 우리 아들이 골랐던 여자가 괜찮은 애였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고요. 그런데 아들이 죽은 지 1년쯤 되던 어느 날 우리 부부는 너무도 큰 인생의 위기를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갑자기 전세를 살고 있던 집을 비워달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무슨 소리냐고 하니 집주인이 파산을 해서 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되었다고, 전세금 찾을 수 있게 전세권 설정은 해놓으신 거냐고 부동산에서 묻더군요. 저는 놀라서 허둥지둥 전세금 설정이라는 절차를 우리가 전세 얻을 때 했는지 알아보았는데 아는 것이 없던 저희가 그만 제대로 전세금 설정을 하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다급하게 부동산을 붙잡고 이거 어떻게 되는 거냐고 묻자 이렇게 되면 돈을 받는 게 후순위로 밀리게 되며 전세금을 찾을 수 있을지 없을지 알 수 없다고 죄송하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너무 당황해서 사방으로 물어보고 알아봤지만 전세금을 찾을 길이 없다는 것이었어요. 하루아침에 전세금을 다 날리고 오갈 데가 없는 거지꼴이 된 것이었죠. 너무도 황망하여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일단은 멀리 사는 딸에게 가는 것보다는 가까운 곳에 있는 며느리에게 가야겠다 싶었습니다. 며느리에게 할 말이 있으니 지금 집 쪽으로 가겠다고 얘기를 하고 대충 필요한 생필품만 여행 가방에 챙긴 후에 남편과 며느리가 사는 집으로 택시를 타고 갔습니다. 며느리가 사는 아파트에 도착하자 며느리는 마중을 나와 있더군요. 그런데 뭔가 피곤한 기색이더라고요. 아가, 잘 있었니? 이거 짐 좀 집으로 올리거라. 우리가 살던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바람에 한동안 거처 마련할 때까지만 니네 집에 좀 있어야겠다. 정말 염치가 없는 거 알지만 조금만 부탁하마. 저는 집을 며느리에게 건네면서 사정을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제 이야기를 듣는 며느리의 표정이 너무 안 좋은 것이었어요.
어머니,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들이닥치시면 제가 좀 곤란해요. 아니, 계속 있겠다는 게 아니고 지금 상황이 우리가 있을 곳 마련할 때까지만 좀 있게 해다오. 노인네 둘이서 어디를 가겠니? 갑자기 집을 비워달라는데 한 달만 있게 해주면 알아서 거처 마련해서 나가마. 서울에 있는 너네 신혼에 가도 되고 부탁 좀 하마. 어? 저는 재차 부탁조로 사정을 말하며 며느리에게 이야기했죠. 며느리는 계속 표정을 풀지 않으면서 말하더군요. 어머니, 솔직히 말해서 이제 제가 어머니라고 부르는 게 맞는진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갑자기 들이닥치시면 곤란해요. 뭐 한 달만 있겠다는 것도 언제까지 계실지도 모르는데 제가 남편 잃고 시부모 봉양까지 하면서 지나야겠어요? 남편 죽고 뭐 저 챙겨주신 것도 없잖아요. 아쉬울 때만 이렇게 오셔서 마음대로 하시면 안 되죠. 순간 머리가 띵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당장 사는데 보태라고 몇천만 원도 기한 없이 해주었고 수시로 전화를 걸어서 잘 지내느냐고 안부도 물어봤고 아들이 죽고 남은 며느리와 손주가 짠해서 반찬도 가져다주고 했었는데 한 달만 있겠다는데 이렇게 저와 남편을 박대하다니요. 저는 마음속에서 큰 불이 올라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런 식으로 서로 따질 것 같으면 그때 우리가 해준 몇천 다시 내놓거라. 그 돈 있으면 우리도 여기 한 달 있을 필요도 없고 바로 방 얻어서 나갈 수 있어. 우리가 해준 돈은 소식도 없고 돌려주지도 않으면서 한 달 정도 머무는 게 그렇게 안 느끼니? 늙어서 참 서럽구나. 우리 아들이 있었다면 감히 네가 이렇게 우리를 대할 수 있었겠어? 있었다면요? 그런 이야기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이미 저랑 애기 놔두고 죽어버렸는데요. 어머니 저요.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기 빠듯해요. 애 데리고 종종거리면서 겨우 산다고요. 어머니가 해주신 몇천은 지금 몇백도 안 남아있고요. 언제 갚을지 모르겠으니까 정 받으셔야겠으면 고소라도 하시단가요. 어쨌든 저는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얼른 돌아가 주세요. 듣기 싫으니 꺼지시라고요. 속사포처럼 말을 쏟아내는 며느리는 자기 할 말만 하고 어른에게 꺼지라고까지 하며 엘리베이터를 타고 냉큼 올라가 버리더군요. 저와 남편은 졸지에 며느리 집으로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쫓겨난 신세가 되었습니다. 정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혀 말이 나오지 않더군요. 아무리 내가 그동안 별로 살갑게 대하진 않았다지만 그래도 시어미로서 못해준 것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돈 빌려준 것도 당장 못 주겠다며 적반하장으로 저희를 내쫓다뇨. 역시 첫인상은 틀리지 않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며느리는 뱀처럼 교활한 성격의 사람이었어요.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사람이요. 결국 어쩔 수 없이 멀리 사는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딸은 제 이야기를 듣고 화가 나서 펄펄 뛰더니 근처에 숙소를 잡아 일단 오늘 하루는 편히 계시라고 내일 아침에 모시러 가겠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꼭 모텔 같은 곳 가지 말고 호텔 가라며 호텔비를 보냈습니다. 고맙다. 고마워. 그렇게 호텔에서 하룻밤을 자고 차를 끌고 내려온 딸의 차를 타고 그 길로 서울 딸네 집에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딸은 이제 며느리는 남이라고 생각하고 신경 쓰지 말라고 섭섭해할 것도 없다고 화를 내면서 걱정하지 말고 천천히 있을 집을 알아보라면서 지내라고 했지만 저는 다 늙어서 딸과 사이가 사는 집에 얹혀있는 것이 영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남편 역시 사위의 눈치를 보는 듯 했고요. 며느리에게 빌려준 돈 말고는 저희가 들고 있는 목돈도 없어서 어떻게 집을 구해서 살아가야 하나 막막하던 즈음 딸이 저에게 돈을 내밀었습니다. 급한 대로 빌려줄 테니 당장 월세 보증금이라도 하라고 했죠.
그리고 소일거리 삼아 친한 언니가 하는 부동산 사무실에 아르바이트를 해보라고 하더군요. 어차피 이렇게 된 거 서울에서 아빠도 기운 되시는 한 택시를 하시고 엄마도 뭐라도 하면서 돈을 벌어야 되지 않냐고요. 엄마, 나도 여건이 되면 돈 안겨드리고 싶은데 이것밖에 없어. 일단 엄마랑 아빠가 돈 벌고 있으면 나도 틈틈이 돈 붙일게. 엄마, 미안해. 저는 다 늙어서 일을 배우는 것이 괜찮을까 걱정이 앞서지만 당장 집을 얻으면 생활비도 필요하기에 딸이 구해준 일자리를 일단 도전해보기로 했습니다. 부동산은 대표를 소장이라고 부르고 밑에 있는 직원을 실장이라고 하더군요. 저는 60이 다 되어가는 늦깎이 나이에 최 실장이 되어 사회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격증을 딴 지도 오래되었을 뿐더러 이론과 실무는 달라서 한동안은 정말 힘들었죠. 아주머니들이 많이 오가는 아파트를 주로 취급하는 사무실이었는데 월급은 작았지만 소장님은 제게 친절하게 대해 주시더군요. 그냥 동네 아줌마들하고 집값이나 아파트 이야기로 수다를 떤다고 생각하라고 편하게 생각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속에도 일거리도 들어오곤 한다며 팁을 알려주시더군요. 사무실 일을 시작한 지 1년쯤 지나자 주변 상가 상인들하고도 얼굴이 있고 또 항상 고구마며 계란이며 간식을 많이 싸들고 다니면서 나눠주고 인사도 하자 많이 친해지면서 정말 소개로 일이 하나 둘씩 들어왔습니다. 또 손님들이 듣기 좋으라고 하는 소리인지 몰라도 저에게 실장님은 우리 엄마같이 푸근해서 좋다고 다른 데 같이 돈 따지는 느낌이 안 들고 손님 입장을 먼저 배려해 주셔서 좋다는 칭찬을 많이들 해주셨어요. 실장으로 그렇게 점점 자리를 잡아가자 제 수입도 늘어났습니다. 저는 1년을 꼬박 열심히 모은 돈으로 전세자금 대출을 끼고 전세로 집을 돌리고 또 계속 열심히 일을 했어요. 다행히 남편도 택시를 하면서 수입이 그럭저럭 나와서 남편 수입으로는 생활비를 하고 제가 번 돈은 부동산 일을 하며 알게 된 여러 가지 수단으로 투자를 했습니다. 분양권에 투자하기도 하고 또 경매하는 것도 가보고 괜찮은 상가나 아파트가 있다고 하면 임장도 다니면서 지금은 돈이 없어도 돈이 생긴다면 할 수 있는 소액 투자 위주로 많이 발품을 팔았습니다. 남편은 나이 들어 이렇게 택시 일을 할 줄 몰랐지만 그래도 이렇게 목숨 유지하며 살 수 있게 된 게 얼마나 다행스럽냐는 말을 하곤 했어요. 그만큼 사는 게 퍽퍽하고 아등바등 힘들었으니 그런 말을 하며 위안을 했던 거였죠.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저에게 공인중개사 시험을 보는 게 어떻냐고 권유하더라고요. 당신 부동산 쪽으로 더 공부하고 싶다며 늦기 전에 지금이라도 하는 게 나아. 그건 그런데 엄두가 안 나요. 내가 이 나이에 할 수 있을까? 녹록지 않은데. 하고 싶으면 해. 늦어지면 정말 힘들어. 남편 말이 맞았어요. 어차피 시험을 볼 거라면 조금이라도 더 젊을 때 보는 게 나았으니까요. 무섭지만 어차피 해야 할 일이라면 주저하지 말기로 결정했죠. 여태껏 살아오면서 깨달은 게 하나 있다면 시간이란 건 무한정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였으니까요. 인생은 늘 예상치 못한 변수들로 가득한데 그것을 대비하지 않으면 그대로 무참히 주저앉을 테니까요. 제가 자격증을 따면 분명 돈을 버는 데 도움이 될 거고 그래야 노후 준비도 할 수 있을 거니 결심을 했답니다. 그래서 늦은 나이에 공인중개사 시험을 준비했어요. 역시나 1차와 2차로 이루어진 시험은 결코 녹록하지 않았습니다. 60이 다 된 나이에 독서실에서 1차 민법 공부를 하고 있자니 어찌나 눈물도 나고 온몸이 쓰시던지요. 그래도 저는 이 시험이 내 인생의 마지막 시험일 수도 있다. 최선을 다하자는 각오로 시험 공부를 했습니다.
당신 대견해. 오늘 힘들었지? 남편이 가끔 고생한다며 제 어깨를 주물러주고 의지가 된 턱에 그래도 하루하루 버텨나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2, 3년 만에 고생 끝에 겨우 턱걸이 점수로 자격증을 취득했어요. 정말 인간 승리가 아닐 수 없었죠. 여보, 정말 꿈만 같아요. 수고했어, 정말. 그날 남편과 조촐하게 축하 파티를 했는데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조용한 분위기에서 남편과 아들 이야기를 이어가게 되었어요. 가슴에 한으로 남은 내 아들, 그리고 내 손주. 그날 사진을 붙들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며느리는 그렇게 저희를 내쫓은 후 단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제가 손주가 너무 보고 싶어서 연락한 적이 있었어요. 사진 한 장이라도 보내달라는 부탁이었는데 며느린 그 말에 코웃음을 치며 이러더군요. 어머님, 아니 아줌마, 정말 끝까지 이러실 거예요? 제 아들이에요. 아줌마 손주가 아니고요. 더 이상 저희 사는 거에 관심 끄세요. 도와달라고 하지도 마시고요. 저 자선사업가 아니에요. 제 아들 먹여 살리기도 바쁘다고요. 아, 진짜 거지 같은 노인네가. 그 말만 남기곤 전화를 회 끊어버렸습니다. 그 전에 번호 바꿀 거라는 말도 덧붙이면서 말입니다. 아마도 저희가 자기한테 또 도움을 요청하려 전화했다고 생각한 모양이었어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한때 시부모였던 저희를 길거리에 있는 거지도 못하게 취급을 하는 건지 도통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한텐 차마 가슴 아파할까 말도 못하겠더라고요. 그 후 전 손주도 그냥 가슴에 품고 일에만 매진했어요. 그리고 몇 년간 일하면서 모은 몇 천으로 약간 외곽지의 상가를 경매로 저렴하게 낙찰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상가를 사고 세를 준 지 2년 만에 서울의 유명 대학이 그쪽에다가 캠퍼스를 짓기로 확정이 되면서 상가의 가격이 엄청 뛰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대학 인근의 상가가 되어버렸기 때문이죠. 저는 기왕 이렇게 된 거 이 상가에 내가 부동산을 차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학가이기 때문에 원룸을 찾는 수요도 있을 것이고 그동안 실장 일을 하면서 노하우도 제법 쌓였기 때문이죠. 그렇게 제 생애 최초로 대표라는 직함을 달고 젊은 실장을 뽑았습니다. 실장은 요즘에는 블로그를 통해서 홍보를 해야 한다면서 자신이 그 관리를 해보겠다며 매일 온라인 게시글을 올리고 여기저기 온라인으로 홍보를 하더군요. 저는 처음에 발로 뛰지 않고 저런 곳에 글을 쓴다고 뭐가 되겠나 싶었는데 웬걸 저는 진짜 옛날 사람이었더라고요. 저희 부동산은 실장의 아이디어로 아주 빠르게 블로그 관리를 시작했는데 저희 블로그를 누가 대학교 사이트에 올리면서 학생들의 연락이 빗발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학생들 원룸을 얻어주고 지방에서 부모님들이 올라와 걱정하시는 것을 보면서 죽은 아들 생각도 나고 해서 수수료도 늦게 받기도 하고 사정 봐서 깎아드리기도 했던 것들이 학생들끼리 소문이 돌았다나 봐요. 그래서 저희 부동산이 일명 해자 부동산이라며 인근에서 소문이 났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해자? 그 김혜자 말이야? 했더니 실장이 웃으며 편의점에 팔던 김혜자 도시락이 가격에 비해 풍성해서 그 후로 젊은 친구들이 가격이 저렴하고 서비스가 좋은 곳을 그렇게 부른다고 하더라고요. 참 재미있는 표현이죠. 그렇게 저는 부동산이 대박이 나서 아파트도 사고 주식도 하면서 자산을 차곡차곡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월세니 전세니 그런 것들을 걱정할 게 아니었죠. 저는 부동산으로 큰 자산을 모은 부자가 되었습니다. 저는 곧 70을 바라보는 나이에도
인생이 이렇게 크게 바뀔 수 있다는 것이 참 신기했습니다. 한편으로는 하늘나라로 간 아들이 우리를 보살펴주고 있나 생각도 들었습니다. 항상 돈 벌어서 엄마 호강시켜줄게 하던 우리 아들이 이렇게 우리를 돈방석에 앉혀주고 지금 우리를 보면서 웃고 있을 것 같아 하루에 한 번은 하늘을 보면서 아들에게 인사를 했죠. 아들아, 잘 있지? 엄마가 항상 고맙다. 보고 싶어. 그때마다 아들은 자기도 보고 싶다며 화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아들을 그리워할 때마다 아들을 쏙 빼닮았던 손자도 너무 보고 싶었지만 우리를 거지 취급했던 며느리가 너무 야속하고 미워서 연락을 하고 싶진 않았어요. 당연히 며느리도 손자 사진 한 번 보내오지 않았고요. 손자는 인연을 끊을 당시 6살이었으니 이제 어엿한 초등학생이 되어 있을 것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형편이 좋아지고 여유가 생기자 하루가 다르게 아들이 더 그립고 손자가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며느리에게 전화를 해보기도 했는데 없는 번호로 뜨더라고요. 정말 제가 도움을 구하기라도 할까봐 그게 무서워서 번호를 바꾼 모양이었습니다. 그래도 손자만큼은 너무 보고 싶었어요. 이제는 생각으로도 모자라 매일 밤 꿈에 손자가 등장할 지경이었으니까요. 손자는 아들 품에 안겨 있었고 제게 손을 뻗어 할머니라고 어물거리는 발음으로 부르곤 했습니다. 참 이상하죠. 그 꿈이 왜 이리 반복되어 재생이 되는 건지. 꿈속의 아들은 참으로 행복해 보였고 손자는 마지막으로 보았을 적 그 모습 그대로 제게 인사를 하더라고요. 하지만 눈을 뜨면 베개가 흠뻑 적시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 단념을 하지 않고 며느리가 살던 아파트 근처를 차로 괜히 서성이기도 하고 근처 초등학교 주변을 어슬렁거려 보기도 했어요. 어느 학교를 다니는지 여전히 그곳에 살고 있는지 아무것도 모르지만 그래도 그냥 혹시나 마주쳐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면서 말이에요. 그렇게 한 달에 몇 번을 며느리가 살던 동네 인근으로 내려가 서성이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 이거 놔요. 아저씨, 왜 이래요? 근처를 배회하다가 목이 말라 편의점을 찾아 들어가려던 참이었어요. 편의점 안쪽에서 아이가 소리를 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목소리는 어쩐지 낯익은 것이었어요. 저는 문을 밀고 들어가 무슨 일인지 살폈습니다. 이 녀석, 전에도 내가 한 번만 봐주겠다고 했지? 이번에는 안 된다. 너 진짜 경찰서 가야 돼. 보아하니 초등학생으로 보이는 덩치 큰 아이가 물건을 훔친 모양이었습니다. 아씨, 엄마가 다음에 돈 갖다 주신다니까요. 저 훔친 거 아니고 빌린 거라고요. 잔말 말고 경찰서 가자. 너 이름 뭐야? 책가방 열어봐. 보자, 봐봐. 6학년 2반 김준수. 저는 순간 심장이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김준수. 그건 바로 제 손자 이름이었어요. 제 아들을 쏙 닮은 6살에 헤어진 그 아이 이름이요. 우리 남편이 장명소를 3군데나 가서 큰 사람이 되라고 받아온 이름이 준수였습니다. 저는 얼른 그 아이를 살펴보았어요. 소매가 꼬질한 티셔츠를 입고 낡은 운동화를 신고 큰 키에 제법 어깨가 벌어진 얼굴도 급히 살펴봤습니다. 쌍꺼풀이 없는 눈에 남자치고 도톰한 입술, 그리고 오른쪽 뺨에 작은 점. 우리 아들을 닮은 그 얼굴은 무려 7년 만에 보는 제 손자였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서 제 손자에게 달려가 멱살을 잡고 있는 사장님의 손을 떼어냈어요. 사장님, 아직 초등학생인데 얘한테 이러시면 안 되죠. 이 학생 먹고 싶은 거 제가 고르라고 했어요. 제가 돈 다 낼 테니 이 아이는 그만 보내주세요.
제가 갑자기 나서서 돈을 내겠다고 하며 아이 앞을 막아서자 사장님은 의아한 표정이었어요. 사모님, 이 애는요, 이 동네에서 좀도둑질로 유명한 애예요. 엄마는 어딜 가는지 애 혼자 배고파서 항상 여기저기서 훔쳐먹고 다닌다고요. 그렇게 편들어 주시면 내일 또 도둑질 할걸요? 혼쭐이 나야 된다고요. 저는 편의점 사장의 말을 듣자 정신이 아득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며느리에 대한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혼자 아이 키우며 열심히 살겠다더니 이것이 이딴 식으로 애를 키워? 우리 집 귀한 자손을 이렇게 좀도둑질을 하게 만들어? 저는 분기탱천해서 사장님께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누구 보고 좀도둑 어쩌니 저쩌니 하는 거예요? 이 아이는 제 손자라고요. 정말 못하는 소리가 없으시네요. 제가 그동안 훔쳐간 거 10배로 물어드릴 테니까 지금 막말하신 거 당장 사과하세요. 사과 안 하시면 고소 진행할 테니 알아서 하시고요. 그리고 여기 이거 제 명함이니까 앞으로 이 아이가 물건 그냥 가져가면 제 앞으로 청구하세요. 그렇게 저는 어리둥절해하는 제 손자를 끌고 편의점을 나왔습니다. 손자는 제가 누군지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제 얼굴을 살피고 있었죠. 저는 그 아이의 얼굴을 만지며 눈물을 흘렸어요. 준수야, 준수야, 할미다. 할미야, 옆 동네 살던 할미 기억 안 나? 너 5살 때 할미랑 놀이동산 가서 솜사탕도 사 먹고 그랬잖니. 할미가 장난감 로봇도 사주고 같이 기차도 탔었잖아. 할미 기억 안 나? 세상 떠난 네 아빠, 엄마란다. 아이고 우리 강아지. 그래, 지금껏 어찌 지냈어? 할미는 매일매일 우리 강아지가 보고 싶었어. 너무너무 보고 싶었어. 아가야, 어디 얼굴 좀 보자. 아이고, 아이고 많이 컸네, 이놈아. 저는 저를 보며 눈을 굴리는 손자를 그렇게 얼싸안고 기쁨의 눈물을 철철 흘렸습니다. 많이 자란 내 손자는 우리 아들의 얼굴을 더 많이 닮아 있었어요. 저는 준수를 데리고 차에 태워서 남편과 살고 있는 집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남편 역시 준수를 기다리며 초조하게 서성이다가 도착한 손주를 보고는 그 무뚝뚝한 양반이 눈물을 한 바가지 쏟아내더군요. 마치 죽은 우리 아들 녀석이 살아 돌아온 것처럼요. 그렇게 한우를 구워 먹이고 그동안 어떻게 지냈냐 이야기를 하며 오랜만에 생기 있게 저녁 식사를 하고 있던 차였습니다. 쾅쾅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우리 준수 여기 있어요? 날카로운 여자의 목소리가 울리더군요. 바로 저희와 연을 끊었던 며느리의 목소리였습니다. 준수를 데려오면서 엄마한테 할머니 집에서 며칠 있다가 가겠다고 전화를 했더니 주소를 문자로 달라고 해서 줬었는데 그새를 참지 못하고 달려온 모양이었어요. 저희가 손주를 어떻게 할 것도 아닌데 말이에요. 도어락을 풀어주자마자 며느리는 시뻘개진 얼굴로 들이닥쳤습니다. 아니, 애를 말도 없이 어떻게 알고 데려가신 거예요? 정말 너무들 하시네요. 저 좀 살게 내버려 두라고 했잖아요. 아니, 이게 저기 어머니. 화가 나 소리를 지르던 제 며느리는 문을 열고 보이는 60평대 아파트의 넓고 깔끔한 모습, 그리고 그 안을 가득 채운 고급 가구들에 크게 놀란 모습이었습니다. 갑자기 언성을 낮추더니 두리번 집안을 부산스럽게 살피더군요. 저는 새삼 정이 떨어지는 것을 느끼며 오랜만에 보는 며느리에게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어서 오너라. 오랜만이지? 잘 지냈니? 아, 네. 여기가 혹시 어머니 일하시는 집인가요? 일하는 집?
무슨 헛소리냐? 내 돈으로 산 내 집이지. 내가 무슨 늙음하게 가정부라도 하고 사는 줄 알았니? 근데 어떻게... 제 핀잔에 며느리는 그제야 정신이 드는지 제 옷차림이며 남편 옷차림새 등을 살피는 것이었어요. 그러더니 단박에 표정을 바꾸더라고요. 어머님, 아버님, 그동안 인사 못 드리고 죄송합니다. 제가 애 키우면서 혼자 일을 하다 보니까 사는 게 퍽퍽해서요. 잘 지내셨죠? 건강은 어떠세요? 먼저 연락을 드렸어야 했는데 제가 폰 번호도 바뀌고 해가지고 죄송해요. 너무 뵙고 싶었어요. 순간 토할 것 같이 속이 역겨웠지만 저는 애써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가, 마음에 없는 소리 안 해도 된다. 마침 왔으니 잘 됐구나. 우리 준수를 그동안 아주 훌륭하게 잘 키웠더구나. 우리 손주가 동네에서 아주 유명하던데 네가 그동안 잘 키웠으니 이제 내가 좀 걷어볼까 하는데 네 생각은 어떠니? 뭐라고요? 어머님이 왜 제 아들을... 어머님이 그래도 어미한테서 자식 뺏으려 하시면 안 되죠. 아니, 자식을 뺏고 싶으시면 차라리 저희 잘 살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게 나아요. 제 말에 며느리는 움찔하더니 그때부턴 기를 쓰고 아부를 해대기 시작했어요. 사느라 바빠서 그랬던 것이지 그냥 동네 장난꾸러기인데 그런 것이라고, 제가 잘 챙기고 있었다고, 이제 와서 부모님께서 돌보시기는 힘드시지 않겠냐고, 아이도 엄마랑 있는 것이 낫다는 둥 계속 횡설수설하며 억지 웃음을 짓고 땀을 뻘뻘 흘리는 것이었습니다. 그야말로 혼자 원맨쇼였죠. 그러면서 생활비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는데 기가 찼습니다. 며느라, 한때 정을 생각해서 내가 마지막으로 말 한마디만 하마. 손주에 관한 모든 권리를 우리한테 넘기고 넌 뒤로 물러서라. 이제 우리가 우리 핏줄 건사하고 번듯하게 교육시키고 대학도 보낼 테니까 그렇게 알아. 하늘에 있는 아들도 그걸 바랄 거다. 안 돼요. 어머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이가 왜 그걸 바라겠어요? 아들 데려가는 건 안 돼요, 절대. 차라리 돈을 내놓으시라니까요. 며느리의 달라는 말은 내놓으란 말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 말에 속이 다시금 부글부글 끓는 게 느껴졌습니다. 사실 저는 며느리가 오기 전 손주한테 들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얼마나 아이를 방치했는지, 글쎄 손주가 울먹이면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이었어요. 엄마한테 남자가 한 명 있는데 그 남자랑 놀다 오느라 자기는 밥도 안 챙겨주고 그냥 나간다는 것이었습니다. 자기한텐 관심이 하나도 없고 배고프면 계란 후라이 하나 구워주고 나가는데 어떤 날은 쫄쫄 굶어 기력 없이 누워있던 날도 있었답니다. 세상에, 그 말을 듣고 얼마나 기가 막히던지 경을 칠 노릇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남편에게 손주를 데리고 방에 들어가 있으라고 한 다음 며느리만 나오게 해 카페로 향했습니다. 그 점들을 들먹이며 그대로 말하자 며느린 말을 잇지 못하더라고요. 네가 남자랑 놀아나느라 애는 방치해두고 싸돌아다녔다는데 내가 애한테 들은 소리가 있는데 이제 와서 엄마 노릇이 하고 싶니? 어머니, 그건 어머니라고 부르지 말라 하지 않았어? 아줌마라고 했잖니. 그거 다 잊은 거야? 곳에 까먹은 거야? 널 보면 내가 인간이 얼마나 무서운 존재인지 새삼스레 다시 알게 된다. 좋은 말로 할 때 내 손주 포기해라. 넌 그냥 네 하던 대로 자유롭게 살아. 며느리는 크게 충격을 받은 듯한 모습이었어요. 저는 좋게 말할 때 나가지 않으면 내가 가진 재력으로 평생 너를 괴롭히겠다고 조용히 물러나라고 한 번 더 말하면서 일어서려 했습니다. 근데 며느리가 갑자기
사람들 다 보는 앞에서 무릎을 꿇으며 울더라고요. 어머님, 제가 그때 사는 게 급해서 너무 막막해서 그랬어요. 저희도 살기 어려우니까 그래서 그랬던 거예요. 어머님, 노여움 푸시고 한 번만 저희 거둬주세요. 제가 만난다는 그 남자도 제가 마음이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잠깐 만난 거지. 그 남자랑 평생 산다거나 그럴 생각 없어요. 정말이에요. 며느리는 지금 만나는 남자도 당장 정리를 하겠다며 저에게 울고불고 사정을 하는데 그 꼴도 보기가 싫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 앞에 있던 물잔을 들어 며느리 얼굴에 부어버렸어요. 이제 네가 꺼질 차례야. 어서 꺼져! 며느린 물을 맞고서야 정신이 차려진 건지 아무 말 없이 흐느끼더라고요. 그 후로 저희 가족은 준수와 함께 즐겁게 지내고 있습니다. 준수는 가끔 엄마와 연락은 하는 모양이었지만 항상 남자친구가 생겼다가 사라지고 자신에게 신경 써주지 않는 엄마에게 그다지 정은 없는 모양이었어요. 다만 며느리가 아직도 준수를 핑계 삼아 저희 집 앞에 나타난다는 게 문제죠. 어머님, 저 그 사람이랑 정리했어요. 확인이라도 시켜드릴까요? 보세요, 저 전화번호도 없고요. 이제 엄마 노릇 할 수 있어요. 어머니, 저한테 물까지 퍼부으셨으면 할 만큼 하셨잖아요. 네? 당장 나가지 못해! 보다 못한 남편이 버럭 화를 내며 경찰을 부르겠다고 하자 꽁지 빠지게 도망가긴 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의 욕심은 아직도 채워지지 않은 모양이었어요. 도대체 어디까지 가야 그 욕심의 끝이 보이는 건지. 저희 집에 붙어 살며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 욕심이 눈앞에 뻔히 보이는데 그게 추한 건지 더러운 건지도 모르고 하는 꼴이 이젠 불쌍히 여겨질 정도였습니다. 다행히 손주가 지금은 엄마에 대한 정이 크게 없어 저희가 며느리를 쫓아내도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지만 나중에 준수가 더 커서 저렇게 빌부터 동정을 구할까봐 걱정도 됩니다. 마음 약한 손주가 제 엄마를 받아주자고 사정하면 저도 그땐 어떻게 말을 해야 할지,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장담할 수가 없거든요. 아무쪼록 그래도 저는 하늘나라로 떠난 아들 대신 아들을 쏙 빼닮은 손주 녀석을 보면서 하루하루 행복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를 귀하고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말입니다. 아들도 하늘에서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니 행복함과 안도감이 함께 몰려오는 것 같습니다. 이 사연을 들으신 여러분, 제 이야기 어떠셨나요? 늙은이의 한풀이 같은 이야기였지만 들어주셔서 참으로 고맙습니다. 그리고 제 고민에 대한 조언을 주신다면 참 감사할 것 같아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예나 지금이나 결국 사람은 돈과 능력이 있어야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늦게 공부를 시작해 잘 될 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도 올해 자신을 위한 계획을 하나쯤 세워보는 거 어떨까요? 항상 건강 조심하시고 언제 떠날지 모르는 가족들과 항상 좋은 이야기 나누면서 지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